엘리자베스는 빅리가 다시에게서 온 사과 편지를 전해주지 않을까 불안해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런데 며칠 뒤 편지 대신 빅리가 다시와 함께 롱번에 나타났다. 빅리는 제인과 단둘이 있고 싶은 마음에 모두 산책을 나가자고 제안했다. 베닛 부인은 산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데다 메리 역시 썩 반기지를 않아서 결국 5명이 함께 산책을 나갔다. 하지만 빅리와 제인이 뒤로 처지는 바람에 엘리자베스와 다시 그리고 키티가 같이 걷게 되었다. 세 사람 다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키티가 루커스 경의 집에 가고 싶다고 빠지면서 엘리자베스와 다시 단 둘만 남았다. 다시와 둘이서 산책을 계속하는 동안 엘리자베스는 마음속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드디어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다시 씨, 저는 참으로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제 마음의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당신이 기분 상할지도 모르는 말을 참을 수 없으니까요. 제 어리석은 동생에게 그런 큰 친절을 베풀어 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드려요. 그 사실을 알고 난 후 제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다른 가족들도 이 사실을 안다면 저와 마찬가지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지만 죄송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지도 모를 그 소식을 알게 되셨군요. 다시가 당황해하면서도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외숙모를 탓하지 마세요. 당신이 그 문제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경솔하게도 리디아가 먼저 누설했으니까요. 어떻게 된 일인지 상세히 알고 싶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한번 가족을 대신해서 감사드려요. 만약 저에게 감사하고 싶다면 당신 한 사람이면 됩니다. 당신 가족은 저에게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당신 한 사람만을 생각하고 한 일이니까요. 엘리자베스는 가슴이 떨려 더 이상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다시가 말을 이었다. 당신은 너그러운 분이니까 저를 계속 불안하게 하진 않으시겠죠. 만약 당신의 감정이 아직도 지난 4월과 같다면 즉시 그렇다고 말씀해 주세요. 제 사랑과 소망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당신이 아니라고 한마디만 대답하시면 이제 영원히 이 문제에 대해 입을 다물겠습니다. 다시의 얼굴에 어색하고 긴장된 표정이 어렸다. 엘리자베스는 잠시도 지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때 이후로 자신의 감정이 완전히 달라져서 지금은 방금 그가 한 말을 무척 기쁘고 고맙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다시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크나큰 행복을 느꼈다.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의례 그렇듯이 열정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얼굴 가득 넘쳐나는 그의 모습은 그 전보다 더 멋져 보였다. 두 사람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른 채 계속 걸어갔다. 그들은 생각하고 느끼고 말할 것이 너무 많아서 다른 것에는 조금도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들이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은 캐서린 부인 덕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캐서린 부인은 조카를 찾아가 엘리자베스와 나눈 이야기를 모두 일러 바쳤지만 그녀가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예전에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일에 희망을 품게 되었죠. 저는 당신의 성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저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면 그 사실을 캐서린 부인에게 솔직히 털어놓았으리라고 생각했죠. 엘리자베스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솔직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군요. 당신 면전에서도 당신을 그렇듯 지독하게 비난했는데 당신 친척 앞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겠죠. 물론 당신이 잘못 알고 비난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 당시 제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을 들 수 없을 지경이랍니다. 그날 저녁 누가 더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기로 해요. 두 사람 다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가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모두 다 맞는 것이어서 결코 잊을 수가 없었어요. 좀 더 신사다운 태도를 보이셨다면 이라고 말하셨죠. 그 말이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르실 겁니다. 저도 그때 일은 너무 부끄러워요.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저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건가요? 편지를 처음 읽었을 때 그 내용을 믿을 수 있었나요? 그녀는 그 편지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들을 어떻게 서서히 없애게 되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저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부모님은 저를 버릇없이 키우셨죠. 선량한 분들이셨지만 저에게 자만심을 갖도록, 그리고 우리 집안 외의 다른 사람들은 하찮게 생각하도록 기르셨죠. 저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엘리자베스, 만약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직도 저는 그런 인간으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당신은 저에게 한 가지 교훈을, 아주 힘들었지만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교훈을 가르쳐 주었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겸손을 배웠죠. 청혼하러 갈 때 저는 당신이 당연히 승낙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죠. 저는 여자를 기쁘게 해줄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제가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지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후 절 대하기가 불편하셨을 텐데 펜벌리에서 만났을 때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지금도 물어보기가 두려울 정도예요. 제가 그곳에 온 걸 속으로 나무라셨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놀랐을 뿐이죠. 그렇게 친절하게 맞아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때 저는 당신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최선을 다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 잘못을 고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당신에게 용서를 빌고 또 저에 대한 나쁜 감정을 조금이나마 덜기를 바랐죠. 하지만 당신을 만난 지 30분도 되지 않아 다른 소망이 솟아나더군요. 한참을 걷다가 문득 시계를 보니 집에 도착해야 할 시간을 넘어서고 있었다. 빅리와 제인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다가 자연스럽게 그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다. 다시는 두 사람이 약혼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있었다. 놀라지 않으셨나요? 엘리자베스가 물었다. 천만에요. 제가 떠날 때 이미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허락을 하셨다는 말이군요. 제가 떠나기 전에 빅리에게 말했어요. 전에 잘못된 충고를 했다고 말입니다. 또한 당신의 언니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요. 직접 관찰하시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난 봄 제가 말씀드린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가요?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알았죠. 최근에 이곳을 2번 방문했을 때 저는 당신의 언니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빅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들은 집에 도착할 때까지 이야기를 계속 나누다가 복도에서 아쉬워하며 헤어졌다. 리지, 도대체 어디까지 걸어간 거야? 엘리자베스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제인이 물었다. 식탁에 앉자 다른 사람들 역시 같은 질문을 했다. 그녀는 길을 잃어버려서 여기저기 헤맸다고만 얼버무렸다. 말하는 동안 얼굴이 약간 붉어졌지만 그 말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밤에 엘리자베스는 제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리지, 너 지금 농담하는 거지? 다시 씨와 결혼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날 속이지 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하지만 사실인 걸 농담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분명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아, 리지, 네가 그 사람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내가 잘 알고 있어. 그건 다 지나간 얘기야. 언니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서 그래. 그때는 지금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이제 과거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거야. 엘리자베스가 단호하게 말했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믿어야겠지. 축하해, 리지. 하지만 너 확신할 수 있어? 이런 거 물어보는 걸 용서해. 그 사람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확신해? 그 점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 언니는 기뻐해 줄 거야? 그럼 아주 행복해. 빅리 씨한테도 나한테도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거야. 그런데 리지, 너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거니? 애정 없는 결혼은 절대로 해선 안 돼. 그분에게 충분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확신하는 거야? 진심을 말한다면 나는 지금 느껴야 하는 것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럼 얘기해야겠는걸. 내가 빅리 씨보다 그분을 더 사랑한다는 걸 말이야. 언니가 화낼까봐 무섭지만. 얘, 제발 농담은 그만둬. 얼마나 오랫동안 그 사람을 사랑했는지 말해줄 수 있니? 펜벌리에 있는 그의 아름다운 저택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일 거야. 제인은 제발 진지하게 말하라고 다시 한번 간청했다. 엘리자베스는 그동안 있었던 일과 자신의 감정을 제인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지금까지 비밀로 간직하게 된 이유도 설명해 주었다. 그녀의 감정이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기가 조심스러웠고 더비셔에서 다시를 만났던 일을 말하려면 어쩔 수 없이 빅리를 언급할 수밖에 없기에 더더욱 섣불리 얘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다시가 리디아의 일을 해결해 준 것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그 말을 듣고 제이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자매는 그날 밤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 맙소사. 이튿날 아침 창가에 서 있던 베니 부인이 큰 소리로 외쳤다. 저 기분 나쁜 다시씨가 우리의 사랑스러운 예비사위 빅리와 함께 또다시 찾아오고 있잖아. 저렇게 성가시객으로 어쩌자는 거지? 리지, 빅리를 방해하지 않도록 네가 저 사람을 데리고 산책이나 가려무나? 엘리자베스는 뜻하지 않게 어머니가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는 생각에 슬며시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다시를 나쁘게 말하는 것은 듣기에 거슬렸다. 두 사람이 집 안에 들어오자마자 빅리는 베니 부인을 의미심장한 눈길로 쳐다보며 다정하게 악수했다. 그는 엘리자베스와 다시의 관계를 알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이 근처에 리지 양이 또다시 길을 잃어버릴 만한 곳이 없을까요? 빅리가 베니 부인에게 장난스레 말했다. 오늘 아침엔 다시 씨랑 리지, 키티가 오컴산에 다녀왔으면 해요. 다시 씨는 아직 그 산의 경치를 보지 못했죠? 키티에게는 너무 힘들 겁니다. 빅리가 그렇게 말하자 키티는 집에 있고 싶다고 했다. 엘리자베스가 2층으로 올라가자 베니 부인이 뒤따라오며 말했다. 리지, 그 불쾌한 사람을 너한테만 억지로 떠맡겨서 정말 미안하구나.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다 제인을 위한 일이야. 네가 구태여 그 사람한테 말을 걸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이따금 몇 마디만 하면 돼. 그러니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진 마. 산책을 하면서 두 사람은 저녁 때 아버지에게 결혼 승낙을 받기로 결정했다. 어머니의 승낙은 엘리자베스가 맡기로 했다. 저녁에 베닛이 서재로 들어가자 다시가 곧장 그를 따라갔다. 엘리자베스는 무척 긴장했다. 아버지가 반대하진 않겠지만 혹시 자신의 선택이 아버지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워서 마음이 괴로웠다. 잠시 후 다시가 미소를 지으며 서재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자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어서 아버님께 가보세요. 그가 엘리자베스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베닛은 심각한 표정으로 방 안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리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 사람을 받아들이다니. 너 정신 나갔니? 너는 그를 미워했잖아. 예전에 자신의 생각이 좀 더 현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그런 생각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더라면 지금 이렇게 어색하게 설명을 늘어놓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엘리자베스는 조금 당황해하면서 아버지에게 다시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와 결혼하겠다는 말이냐? 확실히 그 사람은 부자니까 너는 제인보다 좋은 옷도 많이 입고 멋진 마차도 타게 되겠지. 하지만 그런다고 과연 행복할까? 제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말고 다른 이유는 없나요? 우리 모두 그가 오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만 네가 그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런 건 별 문제가 아니지. 그를 정말 사랑해요. 엘리자베스가 두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계세요. 리지, 나는 이미 그에게 결혼을 승낙했단다. 하지만 이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한다. 나는 네 성격을 잘 알고 있다. 너는 진심으로 남편을 존경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애잖니? 그러니 제발 네가 인생의 반려자를 존경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지 않게 해다오. 그건 정말 슬픈 일이란다. 엘리자베스는 다시야말로 자신에게 딱 맞는 남편감이라고 거듭 말했다. 자신의 감정이 그를 알아감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으며 그의 마음도 수개월에 걸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어져 온 것이므로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베닛이 모르고 있는 그의 성품에 대해서도 자세히 늘어놓았다. 베닛은 마침내 의심을 풀고 결혼에 동의했다. 엘리자베스는 아버지가 다시에게 좀 더 좋은 감정을 갖도록 그가 리디아를 위해 한 일까지 모두 이야기했다. 오늘 저녁은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구나. 다시 씨가 그 모든 걸 했다는 말이지.
리디아를 찾아내고 결혼을 성사시키고 위컴에게 돈을 주고 빚을 갚아주고 일자리를 얻어주고. 얘야,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 사람은 너를 차지할 자격이 있구나.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는 너를 보내줄 수가 없어. 베닛은 며칠 전 콜린스의 편지를 읽어줄 때 엘리자베스가 당황해하던 일을 떠올리며 한참 동안 웃어댔다. 엘리자베스가 밖으로 나가려는데 그가 덧붙였다. 혹시라도 메리나 키티를 찾아오는 청년이 있거든 이리 들여보내라. 나는 지금 아주 한가하니까 말이야. 베닛의 농담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엘리자베스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날 밤 엘리자베스는 베닛 부인이 방으로 올라가는 걸 보고 곧바로 뒤를 쫓아갔다. 그러고는 이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베닛 부인은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몇 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그녀는 방금 들은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윽고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자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가 넋이 나간 듯 다시 앉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간간히 작은 웃음을 터뜨렸다. 맙소사 하나님,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생각해보렴. 다시 씨라고? 누가 감히 꿈이나 꿔봤겠니? 내 가장 사랑스러운 리지. 너는 이제 돈더미에 오른 귀한 몸이 됐구나. 보석이며 마차며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겠지. 너에 비하면 제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고 말고. 얼마나 멋진 남자냐. 또 얼굴은 얼마나 잘생겼어. 키도 훤칠하고 말이야. 내 귀여운 리지. 런던에 집을 한 채 갖게 될 테지. 이제 나는 세 딸을 시집 보내게 됐지 뭐야. 게다가 1년에 1만 파운드라니. 맙소사, 나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정신이 다 몽롱해지는구나. 이것으로 어머니의 승낙은 의심할 필요도 없었다. 다만 이런 열렬한 반응을 혼자서만 보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얘야, 다른 생각은 할 것도 없구나. 1년 수입이 1만 파운드 이상이라니 왕족과 다름없을 것 아니냐. 게다가 추기경에 특별 허가를 받아서 결혼하는 고귀한 집안이라니. 다시 씨가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말해다오. 내일 당장 차려야겠다. 이로써 다시가 있는 자리에서 어머니가 어떻게 처신할지 그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한숨이 절로 나왔다. 하지만 다음 날은 엘리자베스가 걱정한 것보다는 잘 지나갔다. 다행히도 베닛 부인은 장래의 사윗감을 무척 어려워하고 있어서 감히 말도 제대로 걸지 못했다. 상냥하게 대한다거나 그의 견해에 경의를 표하는 게 고작이었다. 베닛은 다시에 대해 좀 더 잘 알기 위해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 엘리자베스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흡족했다. 잠시 후 베닛은 다시가 보면 볼수록 호감이 간다고 그녀에게 귀띔해 주었다. 소중한 두 딸이 시집 가는 것을 보면서 베닛 부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로서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후에 그녀는 빅리 부인을 방문하거나 다시 부인에 대해 말할 때마다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딸들을 좋은 집안으로 시집 보내고 싶은 꿈이 실현되었으니 어쩌면 이제 그녀는 차츰 교양을 쌓으며 지혜로운 여성으로 변해갈지도 모를 일이다. 비록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여전히 신경과민 상태에 빠지고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 더 행복할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베닛은 둘째 딸을 무척 보고 싶어 했다. 그녀에 대한 각별한 애정 때문에 그는 평소보다 자주 집을 나섰다. 특히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때를 골라 펜벌리를 방문하는 걸 좋아했다. 빅리와 제이는 네더필드에 겨우 1년밖에 머물지 못했다. 아무리 성격 좋고 마음씨 착한 제인이지만 어머니와 가까이 사는 것은 견디기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빅리가 더비셔 근처에 저택을 구입하면서 제인과 엘리자베스는 50k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살게 되었다. 키티는 대부분의 시간을 두 언니와 함께 보냈다. 그것은 그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평소 접하던 사회보다 훨씬 고상한 상류 사회를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쪽으로 변해갔다. 키티는 애초부터 리디아처럼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닌데다 리디아의 영향을 받지 않자 불평도 적어지고 어리석은 짓도 하지 않게 되었다. 리디아가 젊은이들을 불러 무도회를 열어주겠다며 키티에게 자주 방문하라고 했지만 베닛이 허락해주지 않았다. 딸들 가운데 오직 메리만이 집에 남게 되었다.
그러나 혼자 있지 못하는 베니 부인의 성격 때문에 그녀는 책 읽고 피아노 치는 소중한 시간을 번번이 빼앗겼다. 메리는 베니 부인에게 끌려다니며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게 되었다. 더 이상 언니들과 비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리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새로운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리디아와 위컴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위컴은 이제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과거를 모두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차분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여전히 다시를 설득해 돈을 얻어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버리진 않았다. 그들은 씀씀이가 크고 사치스러워서 늘 돈에 쪼들렸다. 엘리자베스는 자기 용돈에서 얼마를 모아 리디아에게 보태주곤 했고 다시는 엘리자베스를 사랑하기에 위컴이 군대에서 좀 더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위컴은 아직 펜벌리 저택에 갈 수 없었지만 리디아는 가끔 그곳을 방문했다. 또한 위컴과 리디아는 제인의 집을 너무 자주 방문해 오래 머무르는 바람에 무던한 성격의 빅리조차도 참기 힘들어할 때가 많았다. 캐롤라인은 다시의 결혼에 몹시 분개했다. 그러나 펜벌리 저택을 계속 방문하고 싶은 마음에 엘리자베스에게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지 않을 수 없었다. 조지애나는 오빠 부부와 함께 펜벌리 저택에 정착했다. 다시가 바라는 대로 그녀와 엘리자베스는 시누이와 올케로서 서로를 깊이 사랑했다. 처음에는 그토록 존경하던 오빠에게 엘리자베스가 장난스럽게 말하는 것을 듣고 놀라기도 했지만 엘리자베스를 이 세상 누구보다도 높이 평가했다. 캐서린 부인은 조카의 결혼 소식을 듣고 몹시 화를 냈다. 또한 엘리자베스에게 너무나 모욕적인 편지를 써보내는 바람에 얼마 동안 두 집안의 돈독한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다. 콜린스 부부는 그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처가인 루커스 경의 집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마침내 폭풍이 잦아들자 엘리자베스는 다시를 설득해서 캐서린 부인과의 불화를 그쯤에서 끝맺고 화해를 청했다. 엘리자베스와 다시는 가드너 집안 식구들과는 언제나 친밀하게 지냈다. 엘리자베스는 물론이고 다시도 그들을 정말로 사랑했다. 엘리자베스를 더비셔에 데려옴으로써 그들을 부부로 맺어지게 했기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고전 연애소설처럼 시작되지만 끝까지 읽으니 이 작품은 결국 사람이 얼마나 쉽게 오해하고 또 얼마나 우스운 존재인지 보여주는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엘리자베스와 다시의 사랑도 인상적이었지만 개인적으로 이 작품 곳곳에 숨어있는 코미디적인 요소들이 정말 재밌었습니다. 200년 전 작품인데도 대사와 상황이 너무 현실적이고 웃겨서 이게 정말 고전 맞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특히 가장 기억에 남은 건 콜린스 목사입니다. 눈치도 없고 분위기 파악도 못하면서 늘 스스로는 굉장히 품이 있다고 믿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거의 블랙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막내 리디아가 남자와 도망간 뒤 베닉 가문이 충격에 빠져 있을 때 이 콜린스 목사가 편지를 보내는데 정말 압권인 것 같습니다. 위로를 하는 건지 저주를 하는 건지 모를 말투로 차라리 리디아가 죽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 또 내가 그 집안과 결혼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냐 이런 말을 끝없이 늘어놓는데 읽다가 너무 황당해서 엄청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게 슬픈 상황인데도 묘하게 웃기고 진지한데도 이상하게 어처구니 없는 그런 분위기. 제인 오스틴은 사람의 우스운 면을 정말 날카롭게 관찰한 작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인물들이 단순한 조연이 아니라 현실에도 꼭 있을 법한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점이 이 작품의 힘인 것 같습니다. 괜히 도움되는 말은 하나도 못하면서 본인은 굉장히 예의 바르고 올바르다고 믿는 사람, 우리 주변에도 한 명쯤 떠오르지 않나요? 왜 지금까지도 제인 오스틴이 사랑받는지 알 것도 같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사건보다 인간의 허영심, 자존심, 눈치 없음, 허세 같은 아주 현실적인 부분들을 너무 생생하게 그려내네요. 그리고 읽으면서 조금 저는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감정선이나 결정적인 대화들이 의외로 짧게 생략되거나 설명으로 지나가 버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만 그렇게 느꼈을까요? 특히 다시가 처음 청혼할 때 어처구니 없이 괜히 집안을 무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자고 하죠. 그런데 그 중요한 장면이 대사 없이 그냥 간단히 다시는 신분에 대한 생각이나 체면에 대해 이런저런 어떤 고민이 많았다 이렇게 설명했다 이런 문장으로 그냥 끝이 납니다. 또 오늘도 엘리자베스가 아버지에게 다시에 대한 오해를 푸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대화는 거의 생략됐고 마지막에 그냥 이런저런 또 이야기를 상세하게 해주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죠. 그런 것들이 저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재미있게 대화로 풀어줬을 수도 있을 건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게 제인 오스틴 특유의 방식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좀 의외로 이 책이 세계 문학의 대표작이지만 당시에는 이런 작품들이 좀 가볍게 여겨지기도 했다고 하네요. 귀족 여성들의 연애 이야기라는 이유로 낮게 평가받기도 했고 또 너무 사소한 이야기만 한다 이렇게 혹평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과 관계를 가장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들이 오래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자존심 때문에 오해하고 남의 시선을 신경 쓰고 눈치 없는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며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오만과 편견은 단순한 고전이 아니라 시대만 달라졌을 뿐 결국 비슷하게 살아가는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긴 시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여기는 이주의 서재였습니다.